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딸 유라가 그 녀석을 처음 내 앞에 데려왔던 그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내 앞에 멀끔하게 차려입고 서 있던 그 녀석의 멱살이라도 잡고 소리치고 싶어요. 내 딸 인생에서 나타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원망해봤자 소용없었지만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그날 딸아이가 사위를 데려오면서 시작이었지요. 엄마,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멋있지? 딸아이가 예고도 없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다며 집으로 들어서던 날, 나는 시장 좌판을 막 정리하고 돌아와 생선 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요. 내 딸은 한껏 예쁘게 보이겠다고 꾸며놓은 상태였고 누가 봐도 참 고왔지요. 반면 데려온 남자는 딸아이에 비해 촌스러웠고 꾸미지 않은 수수함이 있었지요. 이렇게 예쁜 내 딸이 뭐가 아쉬워서 그저 그런 남자에게 마음을 줬을까 싶었지만 유라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하며 내 옆에 꼭 붙어 녀석의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이 사람 직장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대학도 좋은 데 나왔어. 엄마도 지적인 사람 좋아하잖아.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 운동도 열심히 해서 자기 관리까지 끝내주게 한다니까. 그래, 요즘 사람들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지. 아이 참, 요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민호 씨가 그렇다니까.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엄마? 허나딸 아이의 자랑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위가 탐탁치 않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 보통은 눈을 보고 마음을 읽지 않습니까? 그 녀석도 제 마음을 알았던지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고 있지 않았지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20살 무렵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내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갈 뻔했던 한 남자가 있었지요. 바로 유라 아빠였습니다. 유라 아빠도 늘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 나는 그 남자 때문에 쌀독에 쌀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믿다가 결국 차가운 방바닥에 혼자 남아 며칠을 굶어야 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사람, 특히 남자의 눈 믿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진심이 없는 눈빛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에 새겼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냥 남자를 믿고 사랑에 매달리는 딸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딸과 단둘이 남았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나는 사실 네가 결혼한다고 데려온 사람 어딘가 좀 그렇다. 엄마는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내 딸은 내 말을 듣고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참 엄마 또 시작이야. 내 인생이야. 내가 좋다는데 엄마가 왜 그래? 민호 씨만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없었어.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자신 있다니까? 나만 믿어.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며 자신 있다는데 행복할 거라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 앞길을 막겠습니까? 그저 내 예감이 틀리기만을 내 기우가 늙은 어미의 노파심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지요. 유라와 사위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후 몇 년간은 정말 내 걱정이 부끄러워질 만큼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금슬이 좋아 아이도 연년생으로 딸아들 낳은 유라는 일주일에 2~3번씩 손주들을 데리고 친정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얼굴에서는 빛이 났고 제잘거리는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 묻어났지요. 사위 녀석도 명절이나 내 생일이면 값비싼 선물을 들고 찾아와 깍듯하게 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다. 내 딸이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그럼 됐지. 나는 서서히 사위에게 마음을 열고 좋은 뜻으로 챙겨주기도 하고 아들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위가 제법 성실하고 마음도 넉넉하니 우리 딸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구나. 역시 딸이 맞았구나 싶어 사위를 볼 때마다 미안해서 더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일주일에 3번 오던 딸의 발길이 2번으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커가니 바쁜가 보다, 맞벌이 하느라 힘든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전화로 목소리만 들려주더군요.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생기가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다급했고 저는 뭔가 불안했지요. 유라야, 요새 바빠? 다시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 거야? 아니야, 엄마. 요새 집에도 좀 안 들리는 것 같고, 아니면 어디 아픈 거야? 괜찮아, 나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딸은 그런 말만 되풀이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전화마저 뜸해지더니 작년 설을 앞두고 걸려온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 힘들게 설 음식 장만하지 마.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몇 번 더 연락했지만 딸은 안 받고 사위만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다고만 얘기를 듣게 되었네요. 그 후로 몇 번 더 연락을 했지만 받질 않았고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 딸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그맘때쯤 장사가 잘 돼서 정신이 없어 미처 딸을 못 챙겼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며 살았는데 추석에도 내 생일에도 손주 녀석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몰라 날 잡아 집을 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연락도 없었고요. 점점 불안해진 나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 딸을 내 손으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위도 전화를 안 받는 것은 매한가지니 국리 끝에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아들 내외 소식을 알까 싶어서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돈의 목소리는 저보다 더 기어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저희 아들놈도 몇 달째 연락이 안 돼서 바쁜가 보다 했지요. 직장을 찾아가니 그만뒀다고 하고 휴대폰은 꺼져 있어서 저희도 어째야 하나 고민 중이었어요. 그렇게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어째야 하나 싶어 유라가 결혼 전에 다니던 직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친하게 지내던 동료라도 만나면 실마리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경비실에서 한참을 사정사정한 끝에 겨우 딸아이와 친했다던 젊은 아가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아가씨는 저를 보자마자 피하려 들더니만 겨우 마주친 후에는 처음에는 무척 망설이더군요. 유라 씨가 자기 사는 곳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아무리 친정엄마라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지 말고 유라가 어디 있는지 알면 얘기 좀 해줘요. 내가 걔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어. 좀 부탁 좀 해요. 저는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엄마인데 계속 딸 얼굴을 못 봤는데 제발 알려달라고. 제 몰골이 어지간히도 퀭했던지 아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메모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낯선 동네 이름과 함께 적힌 빌라 이름 그리고 호수. 저는 그 종이 쪽지를 마치 구명줄이라도 되는 양 움켜쥐고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야 하는 낯선 동네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골목길은 스산했고 제 심장은 발소리에 맞춰 쿵쾅거렸습니다. 마침내 메모지에 적힌 허름한 빌라 앞에 섰을 때 저는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낡은 건물,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벽을 보니 온갖 흉한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만약 문을 열었는데 내 딸이 잘못되어 있기라도 하다면 저는 한참을 그 앞에서 서성이다 눈을 질끈 감고 녹슨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문이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리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빼꼼히 저를 내다보는 얼굴, 제 딸 유라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유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우리 손주들은 다 어딨고 대체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꽃처럼 곱고 화나던 내 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은 바싹 말라 광대뼈만 툭 튀어나와 있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흘러나왔고 어깨 너머로 보이는 집 안골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습니다. 어린 손주 녀석들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낯선 저를 경계하며 엄마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왔어? 유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생기를 잃은 눈동자는 저를 보고도 한참 동안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얼굴을 제대로 확인한 순간 녀석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라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듯 제게 매달려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깡마른 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긴 소매 아래로 언뜻 비친 팔뚝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 멍자국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예감이 맞았구나. 그 녀석이, 그 짐승 같은 놈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한참을 울던 유라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인간 바람났어. 나랑 애들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어. 돈도 가지고 나갔어. 너무 무서워서, 너무 창피해서 엄마한테 말 못했어. 엄마가 반대했던 결혼이잖아. 내가 실패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미안해, 엄마.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딸의 등과 겁에 질린 손주 녀석들을 번갈아 부둥켜 안을 뿐이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딸의 몸이 제 가슴을 칼로 저미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엄마랑 집에 가자. 우리 딸 이제 고생 끝났어. 저는 그날 딸과 손주들을 이끌고 그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는 내 새끼들 저런 곳에서 살게 하지 않으리라. 내 남은 인생을 전부 바쳐서라도 이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 어떤 비바람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저는 굳게,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막아줘야 할 진짜 비바람은 전혀 다른 곳에서 불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첫 며칠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굶주렸을 배를 채워주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지요. 유라는 며칠 동안 잠만 잤습니다. 마치 몇 년치의 잠을 한꺼번에 몰아자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런 딸의 곁을 지키며 행여나 악몽이라도 꿀까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사위 녀석에 대한 분노로 속이 들끓었지만 지금은 오로지 내 딸을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손주 녀석들은 처음 며칠은 낯선 환경에 주눅이 들어 제 뒤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면서부터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웃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기도 했지요. 저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래, 이제 정말 다 괜찮아졌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좋은 날만 남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그런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습니다. 그날은 저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튀기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자 거실에서 놀던 큰 손주 녀석이 달려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돈가스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이의 천진난만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 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파에 기대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던 유라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건 슬픔이나 분노와는 다른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였습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의 아이는 자기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제 등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난 아이가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들의 말에 저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는 건가? 물론 상처가 깊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저도 모르게 딸의 얼굴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라는 제 앞에서는 늘 기운 없는 모습이었지만 밤이 되면 자기 방에 틀어박혀 누군가와 몰래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수다라도 떨며 기분을 푸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내용은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지금 엄마 집에 와 있으니까 돈은 어떻게든 계속 보낼게. 끊어. 돈이라니 빈털터리로 쫓겨나다시피 오나이가 누구에게 돈을 보낸다는 말일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차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누구랑 통화했냐고 무슨 돈이냐고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아이에게 또 상처만 주는 꼴이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유에게 시장 갈 때 쓰라며 현금 몇 푼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장 좀 보고 남은 돈으로 애들 맛있는 거라도 사 먹여라. 이거 내가 받아도 돼? 50만 원씩이나. 장 봐오라고 준 돈인데 뭘. 나머지는 이것저것 넣어 써도 돼. 장 보는 것 치고는 넉넉하게 넣은 봉투였습니다. 유라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돈을 받았지만 뜻밖의 그날 저녁 장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딸아이가 아이들 뭐 사주고 외식하느라 돈을 다 썼나 싶었지만 나중에 손주들한테 물어보니 아이들에게는 과자 한 봉지 사주지 않았더군요.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느낌이 쎄해서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너 장 봐오라고 돈 줬는데 장도 안 보고 애들도 뭐 안 사준 것 같아서 돈 어쨌냐? 아, 그거 내가 사실은 엄마한테 숨긴 게 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비랑 검사비로 좀 썼어. 몸이 안 좋다고? 어디가 아픈데? 근데 검사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걱정하지 마, 엄마. 유라는 뭔가 석연찮게 둘러대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딸인데 내 딸의 말을 믿어야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 딸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딸의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딸은 제가 아는 그 유라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웃고 있어도 어딘가 텅 비어 보였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꼭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아이가 남편한테 배신을 당하는 큰일을 겪었으니 당연히 예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 내가 엄마로서 더 보듬어주고 믿어줘야 하는데 자꾸만 의심부터 하는 내가 못난 엄마인 걸까? 수십 번도 더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한 번 피어난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 보았습니다. 곤히 잠든 얼굴은 영락없는 제 새끼, 제가 아는 그 착하고 여린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는데도 며칠 전 손주를 쏘아보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유라야, 너 도대체 엄마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니? 그 순간 잠든 줄 알았던 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지요. 한 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딸의 모든 행동이 다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넘겼을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눈에 들어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유라는 이후로도 아이들을 제게 맡기고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늘 친구 만나러 간다,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올 때면 얼굴은 더 어두워져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디서 뭘 했냐고 물으면 귀찮다는 듯 대충 얼버무리거나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나 숨 막혀. 나 좀 내버려둬.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간섭할 건데. 아님 날 못 믿어? 의심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딸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에게서 도망쳐온 가여운 내 새끼를 보듬어 주려는 마음뿐이었는데 어느새 저는 딸을 감시하고 의심하는 못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눈에 보이는 딸의 모습은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유라는 아침 일찍부터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화장을 곱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딸이 나가자마자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서 있는데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는지 온몸이 다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방을 몰래 뒤지는 어미라니 스스로가 한심하고 비참했지만 이대로는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뭐라도 좋으니 이 불안감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옷장을 열고 화장대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옆에 놓인 딸이 외출할 때마다 들고 다니던 가방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지퍼를 여는 순간 익숙한 가죽 냄새와 함께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명품 로고가 박힌 지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날 때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던 아이가 이런 비싼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니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영수증 한 장을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네일아트 숍에서 결제한 20만 원짜리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바로 어제였지요. 제게는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깡말랐던 내 딸이 아이들 과자 사줄 돈은 아까워하면서 제 손톱을 꾸미는 데는 수십만 원을 쓰고 다녔다는 말인가. 저는 거의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가방 안을 마구 헤집었습니다. 그러다 손끝에 딱딱한 약봉지 같은 것이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의 이름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신경안정제 및 식욕억제제. 핏기 없이 마르고 퀭했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체 왜 이런 약을 먹는 건지 저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가방 가장 깊숙한 곳 안주머니에 손을 넣자 구깃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도 사위 녀석이 남긴 편지 따위도 아니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까만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증, 실종자, 정민호 신고자, 최경숙. 사위 이름은 정민호였고 최경숙은 안사돈의 이름이었습니다. 접수 날짜는 제 딸이 눈물로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고백했던 시점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 쪽지를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던 사위가 실종이 되었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딸의 눈물, 깡마른 몸, 팔의 멍 자국, 그리고 이 실종 신고서. 뭔가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사위 녀석이 무슨 사고라도 당해서 사돈이 신고한 걸 거야. 내 딸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저는 필사적으로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얼굴이 맞는데 왜 이렇게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제 딸의 얼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 앉은 세 식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밥만 깨작거렸고 손주 녀석들도 제 눈치를 보는지 조용히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오직 유라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반찬을 집어 먹더군요. 저는 그런 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지요.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불안과 의심을 가슴에 품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기에 저는 딸의 방에서 찾아낸 실종 신고 접수증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고 있던 유라에게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쪽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유라야?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유라의 시선이 종이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모든 표정이 사라지는 것을요. 늘 제 앞에서는 연약하고 슬퍼 보이던 그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요. 뭐야, 그걸 왜 뒤져? 엄마가 내 가방 뒤졌어? 딸의 목소리에는 숨긴 걸 들킨 듯 날카로운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슬퍼런 태도에도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대답해. 이게 뭐냐고 물었지 않니? 민호 그 녀석이 실종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하, 진짜? 웃어? 네 남편이 실종되었다는데 웃어? 제 말에 유라는 피식 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웃다니요.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다니요. 그 웃음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깎던 과도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래, 맞아. 그 인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더라고. 뭐라고? 너
네 남편 실종과 관계가 있는 거야? 내가 바람폈다 하니까 갑자기 내 눈앞에서 사라졌던데? 너무나도 어이없는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유라는 마치 오래 묵은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후련하다는 듯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 지루하더라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늘 부족했고 애 둘은 맨날 울고불고 지긋지긋했지 정말. 그러다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 남편과는 다른 대담하고 과감하고 멋있는 사람이지. 유라, 네가 어떻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내 딸의 모습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유라는 가소롭게 저를 보고서 고개를 까딱하며 말을 이었지요. 그 남자의 사업자금 대주려고 남편 몰래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그 사람이 그 돈만 있으면 날 책임져 준다 했거든. 근데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고 행복하잖아. 그래서 남편이 모아두었던 예금, 애들 이름으로 들어놓았던 적금이랑 돌반지, 폐물 다 파니 꽤 금액이 크더라고. 근데 모든 걸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주제에 아주. 유라야,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너 정말 내 딸 맞아? 그래도 내가 아무리 남자에 미쳤다 하지만 모성애는 있더라고. 감히 애들을 달라 하는데 도저히 못 주겠는 거야. 내 뱃속에서 힘들게 낳았는데 내가 왜 그 인간한테 줘야 돼? 하여간 그 인간 너무 순진에 빠졌어. 자기가 나쁜 놈이 되면 내가 얼마나 불쌍해지는지, 엄마가 나를 어떻게 감싸고 놀지 전혀 계산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유라는 예고 없이 자기가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뒤 남편을 폭력과 외도를 일삼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갈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해지고 무엇보다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계산했던 겁니다. 깡마른 몸은 식욕 억제제를 먹어 일부러 만들었고 팔의 멍은 이 사실을 알고 막아서는 사위와 몸싸움을 하다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 허름한 빌라의 엉망인 모습까지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출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내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민호는, 그 녀석은 어디 있니? 난들 아나? 내가 집 나온 며칠 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와서 난리치더니 그 뒤로는 연락도 안 되던데. 또 모르지. 그 사람도 다른 여자랑 눈이라도 맞았을지. 나처럼. 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 앞에는 딸의 가면을 쓴 차갑고 이기적인 괴물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털어놓은 유라는 갑자기 다시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와 팔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서 그랬어. 혼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그래도 엄마는 내 편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돌을 던져도 엄마는 내 방패가 되어줄 거잖아. 그 연약한 목소리, 눈물 젖은 얼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가슴을 미어지게 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 앉아 억척같이 돈을 벌면서도 유래게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예쁜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하고 싶다는 것은 뭐든 다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독이 되었던 걸까요? 세상의 어려움도 돈의 무서움도 가르치지 않은 제 잘못일까요?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은 듯 답답하고 아플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샌 사람답지 않게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밤새도록 저를 괴롭히던 혼란스러운 마음이
새벽빛이 창문을 비출 무렵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거짓을 내가 덮어줄 수는 없다. 그것은 내 딸을 2번 죽이는 일이고 아무 죄 없는 사위와 사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거짓의 그늘 아래서 자라날 내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아침밥을 차려놓고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시장 좀 다녀오마.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는 대신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단 한 곳, 바로 사돈댁이었습니다. 사돈댁 대문 앞에 서니 차마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그 얼굴을 본단 말입니까? 내 딸이 저지른 짓을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전한단 말입니까? 한참을 망설이다 돌아설까 하는 마음이 들 때쯤 안에서 끼익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던 사돈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사돈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그 얼굴은 전보다 훨씬 더 늙고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인,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돈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사돈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잘 있습니까?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걱정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되뇌었던 말들을 더듬더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유라가 저지른 모든 짓들을요. 바람을 피운 것도, 돈을 탕진한 것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위에게 뒤집어 씌우고 제게 와서 거짓 눈물을 흘렸다는 것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사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사돈은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가정을 버리고 바람을 피울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걔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라가 그렇게 우는데 며느리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사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저 역시 함께 울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인인 저와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같은 어미로서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사돈은 눈물을 닦고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민호는 어디 있는지 유라가 말 안 하던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딸아이가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사돈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위의 실종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민호 씨 단순 가출로 처리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률상 성인 남자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찾기가 어려워요.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못 찾는다면 내가 찾아야겠다고. 내 딸의 거짓말에 묻혀버린 내 사위, 내 손주들의 아빠를 내 손으로 찾아내야겠다고.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첫걸음이자 내가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사돈.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어쩌면 내 딸과 등을 돌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딸의 거짓말과 사위의 얼굴이 떠올라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사돈과 제가 만나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유라와 민호가 함께 살던 동네였습니다. 혹시나 이웃 중에 무언가를 보거나 들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처음에는 다들 경계하며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들기 싫다는 눈치였지요. 하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와 자식을 잘못 키운 어미, 두 늙은이가 며칠이고 동네를 서성이며 간절하게 묻고 다니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는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사위분은 정말 성실했어요. 늘 퇴근길에 들러서 애들 줄 과자랑 아내가 좋아한다는 과일을 사가곤 했지. 그런데 따님은 좀 씀씀이가 해퍼 보였어. 늘 비싼 옷에 좋은 가방을 들고 다녔으니까. 옆집에 살던 젊은 새댁은 조심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부싸움 소리를 몇 번 들었다고요. 처음에는 민호 씨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늘 돈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남편분이 애원하다시피 소리치더라고요. 대체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유라야. 우리 이제 정말 큰일 나 하고요. 아내분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소리 지르던데요? 이웃들의 이야기는 제가 딸에게서 들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폭력과 외도를 일삼던 파렴치한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씀씀이를 걱정하던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을 했는지 실감하게 되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유라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돈과 함께 사위의 행방을 찾아다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 태연한 모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유라야, 너 정말 민호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니?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제 말에 유라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그날 집에서 싸우고 나간 게 마지막이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무슨 일로 싸웠는데? 그냥 돈 문제로. 자꾸 나를 의심하잖아. 자기가 벌어다 주는 돈이 적어서 내가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모든 것을 망칠 것 같아 간신히 참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다니던 회사를 찾아가 보기로 한 겁니다. 혹시 회사에 무슨 말을 남겼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사돈과 함께 찾아간 회사에서 저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실종되기 며칠 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횡령 혐의였습니다. 회사 공금 수천만 원 민호의 개인 계좌를 통해 빠져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자기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담당자를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자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희를 아무도 없는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정민호 씨가 해고되던 날 부인께서 회사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부인께서 오셔서
남편이 여자랑 주식에 빠져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회사 돈에 손을 댔을지도 모른다고 울면서 사정을 하시더군요. 남편을 용서해달라고요. 담당자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은 사위가 아니라 바로 내 딸 유라와 유라의 내연남이 아닐까 심증이 있었습니다. 제 딸은 그저 철없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힘겹게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들과 웃고 떠드는 유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아이들의 아버지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을까? 저는 신발도 벗는 둥 마는 둥 거실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유라와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방에 가서 잠깐만 놀고 있을래? 엄마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유라 단둘만 남았습니다. 유라는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애들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는 대답 대신 낮에 사위의 회사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네가 회사에 찾아가서 민호를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며 회사 돈을 빼돌린 게 너 아니냐고. 제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듣는 유라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싶더니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거기까지 알아냈어? 엄마, 생각보다 집요하네? 그 말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이 들통난 것에 대한 짜증과 그런 엄마를 향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어 유라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고 유라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손바닥이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딸을 때리게 될 줄이야.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그 돈 내가 썼어. 그래서 뭐? 그 인간은 나랑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맨날 돈 없다는 소리만 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유라는 소리를 지르며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명품 가방에 해외여행까지 다니는데 자기는 늘 돈에 쪼들려야 했던 것이 억울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연남과 함께 유라는 남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회사 돈을 빼돌렸고 모든 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먼저 선수쳐 남편을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웠던 겁니다. 사위는 아내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회사에서 쫓겨났던 것이고요. 그 인간이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어도 내가 이랬겠냐고. 다 그 인간 때문이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이제 와서 왜 나만 나쁜 여자를 만들어? 지독하다 정말.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 탓이라는 딸의 말에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간신히 부여잡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민호는, 그 녀석은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네가 회사까지 찾아가서 그런 짓을 했는데 그 뒤로 정말 한 번도 못 본 거야? 제 질문에 유라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모른다니까? 그날 회사에서 잘리고 와서 나랑 크게 싸웠어.
지 입으로 자기가 다 뒤집었을 테니 제발 그 남자랑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빌더라고. 근데 내가 싫다고 했어. 그 지긋지긋한 가난으로 다신 돌아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 그게 마지막이야. 저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더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체가 밝혀진 유라는 더 이상 제 앞에서 착한 딸인 척 연기하지 않았고 저 역시 더 이상 딸을 안쓰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속에서 아이들만 불안한 눈빛으로 저희 둘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사위의 행방을 찾는 것은 단순히 누명을 벗겨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이 저지른 마지막 죄가 무엇인지 그 끔찍한 진실의 끝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 서늘한 공기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죄 없는 손주 녀석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루 종일 눈치만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전까지는요. 저는 그날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낮에는 사돈과 함께 사위가 갈 만한 곳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친구들 집, 예전에 살던 동네, 심지어 낚시를 좋아했다는 말에 저수지 근처까지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사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던 사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유라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딸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에 손이 떨렸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화 목록과 메시지는 대부분 지워져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휴대폰을 붙들고 씨름한 끝에 저는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검색 기록에는 온통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사람 실종되면 어떻게 되나, CCTV 없는 도로, 인근 저수지 수심, 검색 날짜는 모두 사위가 사라진 직후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닐 거야. 내 딸이 설마. 그날 밤 사위는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리고 내 딸이 그 길의 끝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제 얼굴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유라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왜 그래?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걱정마저도 가식으로 느껴져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유라야,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 제발. 제 말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그날 그냥 나갔다니까? 저수지는 왜 검색했니? 사위를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 인간이 하도 안 나타나니까 혹시라도 나쁜 마음 먹고 어디 잘못됐을까봐 걱정돼서 찾아본 거야. 엄만 딸을 뭘로 보는 거야, 대체? 유라는 울부짖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범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위가 사라지던 날 유라는 분명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유라가 잠든 깊은 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비키를 이용해 차 문을 열고 손전등을 켜서
차 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렁크 바닥 매트 밑에서 그것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아주 작은 갈색의 얼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손목시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위가 늘 차고 다니던, 제가 첫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지하주차장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에 쥔 사위의 손목시계는 제 눈물에 젖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따뜻한 온기를 품고 누군가의 손목 위에서 시간을 새겼을 이 시계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끝을 알리는 증거가 되어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다가도 유라를 처음 낳았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난아기 때 제 품에 안겨 웃던 모습,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에 벅참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던 작은 아이,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지금의 이 끔찍한 현실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저를 괴롭히던 고통과 혼란은 사라지고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라는 이미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제 인기척에 뒤를 돌아본 유라는 제 얼굴을 보더니 끔찍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밤새 안 잤어? 또 얼굴이 왜 그래? 걱정되게 좀 하지 마. 저는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사위의 손목시계를 딸아이 앞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계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내는 쨍하는 소리가 아침의 고요함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유라의 시선이 시계로 향했습니다. 그 시계를 확인하는 순간 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왜 엄마한테? 네 차 트렁크에 있더구나. 유라야, 이제 그만하자. 엄마한테 다 말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제 목소리는 아주 낮고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거나 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유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탁 의자에 주저앉은 유라는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돌아온 사위는 유라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안고 갈 테니 제발 내 연남과 정리하고 아이들을 위해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유라는 그 제안을 비웃으며 거절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격해졌고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다 우발적으로 밀쳐진 사위가 머리를 가구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아서 트렁크에 일단 내연남과 실어놨는데 다행히도 숨이 붙어 있어 인근 내연남의 시골에 있는 창고로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사위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기억을 잃고 1살짜리 어린아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호 씨, 지금 그 사람 창고에서 지내고 있어. 그 사람이 밥도 잘 주고 있고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어차피 기억도 없고 바보가 되었는데 차라리 모두 앞에 안 나타나는 게 편하지 않아? 그리고 민호 씨 그렇게 된 거 내 탓 아니야. 민호 씨가 먼저 자초한 일이라고. 저는 딸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 눈물은
지난밤 지하 주차장에서 모두 말라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제 앞에서 오열하는 딸의 모습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유라는 바닥에 엎드려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이대로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 어차피 그 사람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몰라. 엄마가 나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돼? 제발. 저는 말없이 딸의 손을 뿌리치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곤히 잠든 손주 녀석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쓸어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를 잃을 뻔했고 그리고 곧 어머니를 잃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비극을 만든 것은 바로 제 딸이고 어쩌면 그런 딸을 만든 것은 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방을 나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제 옆에서 유라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제 사위 정민호 씨 실종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내 딸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겠다던 제 맹세는 결국 내 손으로 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딸은 저를 원망하며 악을 치고 저주했지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라와 내연남은 죗값을 치르고 있고 그나마 사위가 온전하게 목숨은 붙어 있기에 형량이 낮춰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된 사위는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검사를 받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갔기에 돌이킬 수가 없고 장애 등급을 받아 그나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눈높이에서 살아가며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했고 저는 평생 죄인이 되었지요. 엄마를 찾는 손주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날이 오겠지요. 그 또한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일 겁니다. 저는 요즘 다시 시장에 나갑니다. 예전처럼 생선을 팔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옆을 지켜줄 뿐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저는 압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내 딸을 버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남겨진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어미로서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저의 방패는 딸을 지키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것이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제게 남은 시간 동안 그 선택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갈 겁니다.